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평소보다도 더 막장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미국의 최연소 사형수 여성으로 올랐던 아멜리아 카가 벌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아멜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멜리아는 1984년 8월 4일에 미국 플로리다의 맥킨토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아멜리아는 4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친아빠와 친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랐어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후에 이 사실은 경찰에 신고가 되었지만 아멜리아의 아빠는 굉장히 약한 처벌만 받았고 할아버지는 아예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멜리아를 포함한 형제들은 임시보호 가정에 보내졌고 아멜리아의 아빠는 감옥도 아닌 치료 프로그램에 보내져서 정신치료를 받고 다 나았다고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다 연기였어. 이들이 판단하기로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은 후 아멜리아의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 또한 임시보호 가정에서 다시 집으로 보내져 아빠와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다시 시작되었죠. 아멜리아의 엄마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못 본 척을 하고 넘기곤 했다고요. 그렇게 아멜리아는 매일 밤 잠에 들러 방에 눈을 감고 누워있을 때면 복도에 자신의 방으로 향해 복도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에 두려움에 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대가 되며 아멜리아는 정신을 다른 데 돌리고자 학업에 열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멜리아의 IQ는 125로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가 15살이 되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당시 아멜리아의 여동생인 밀라그로는 13살이었는데 이 둘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밀라그로는 태생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멜리아가 평소에 더 마음을 쓰던 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자신이 엄마처럼 여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주곤 했었어요. 사실 자라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는 건 알았지만 다른 형제들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몰랐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아끼던 여동생인 밀라그로 또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자한테 가서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멜리아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체포가 되었고 이번에는 재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멜리아의 엄마와 할머니도 나서서 아멜리아의 아버지가 한 성폭행에 대한 증거도 제출을 하며 드디어 아멜리아에게도 희망이 생긴 듯 했습니다. 아멜리아의 아빠는 그렇게 감옥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고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옥에 간 아빠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 가족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가 고용했던 청부살인업자는 위장경찰이었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멜리아와 여동생은 아빠의 소나기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감옥에 보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손 놓고 오랫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엄마가 굉장히 미웠어. 또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아서 죄책감도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멜리아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멜리아는 고등학교도 자퇴를 했고 만 17살이 되었을 때 첫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하지만 상대 남성은 나이가 아멜리아보다 확실히 많았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성인이 만 18세 미만과 관계를 가질 시에 아동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남성은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 남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을 하자마자 아멜리아는 다른 남성을 만나서 다른 남성과 2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됩니다. 아멜리아의 새 남자친구 또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남성은 당시 희귀종인 새들을 훔쳐다가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을 도와 아멜리아 또한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멜리아가 21살이 되었을 때는 이 남성이랑 헤어져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싱글맘이라는 타이틀과 새 아이가 전부였어. 이 시기에 아멜리아는 마음을 다잡고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마사지사 전문 과정을 통과해서 마사지사로 일을 하며 아이들을 부양하고 다시 좋은 길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멜리아는 조시 풀검이라는 남성과 헤더 스트롱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이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어왔던 커플이었습니다. 이 둘은 아멜리아보다 3살이 많았고 조시는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고 아멜리아처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 조시가 고작 7살일 때 조시의 엄마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는 조시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머리에 부상을 많이 당했고 학교에서 계속 유급을 하다가 결국은 자퇴를 했고 12살 시절에 유일하게 가깝고 조씨가 많이 의지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조씨는 마지막 희망을 놓아버린 것 같았어. 이때부터 조씨는 마약과 술을 하기 시작했고 빈집털이를 하기 시작하며 소년원을 들락날락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씨가 16살이었을 때 소년원에서 나왔고 그때 동갑이었던 헤더 스트롱을 식당에서 만나게 돼요. 헤더는 굉장히 상냥하고 잘 웃던 소녀였고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헤더는 16살 당시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이 둘은 첫눈에 반했고 스몰 토크를 하다가 서로 성격 또한 잘 맞는다는 걸 깨닫고 이들의 사이는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매일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헤더는 가족 중에 누가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집에서 빨리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이 생겼고 조씨의 집으로 달아나서 조씨와 조씨의 어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하게 되며 이들의 사이는 전보다도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18살이 되던 해 헤더는 임신을 해서 이들의 첫 아이를 낳게 돼요. 이때부터 조씨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서 돈을 벌고 작지만 이들의 보금자리인 트레일러를 얻어서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고 모든 게 잠시 동안은 순탄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조씨는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필로폰에 푹 빠져서 바로 직장도 잃고 그의 삶은 마약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약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약상으로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부족해 자신이 직접 마약을 제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필로폰을 하기 시작하며 그의 성격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고 바람까지 피며 헤더에게 가정폭력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더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할머니의 집에 도망을 가게 됐고 헤더가 떠날 때마다 잠시나마 약을 끊고 개과천선한 척을 하며 헤더랑 재결합을 했다가 다시 합치면 마약을 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어. 그리고 헤더는 이렇게 재결합을 했을 때 2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하지만 이 커플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엔 너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2번째 아이는 낳자마자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나서야 조씨는 이제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깨달은 것 같았어요. 때는 2003년, 이 둘의 나이는 21살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미시시피에서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고 실제로 몇 년간 아무런 탈 없이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조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흐르고 2006년 다시 아멜리아로 돌아가 아멜리아는 당시 제이미 에컴이라는 남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제이미는 아멜리아의 아기 아빠들 중 한 명이었고 이들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가 2006년에 다시 사귀고 있던 상황이었어. 제이미는 조씨가 플로리다로 이사와서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이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아멜리아를 자신의 친구 커플에게 소개를 해주며 이들이 아는 사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넷이 더블 데이트를 나가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 그리고 이 시기에 헤더는 3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조씨는 정신을 차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 반대로 다시 마약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임신을 해서 몸이 안 좋은 헤더한테 자신이랑 관계를 안 가져준다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헤더를 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아멜리아는 조씨랑 이상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이 시기에 조씨랑 아멜리아가 함께 알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이들은 서로를 위로해주며 친구의 죽음을 핑계 삼아서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제대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헤더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이 둘을 자신의 남자친구와 친구로 여기면서 지냈어. 헤더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조씨는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아멜리아를 만나서 바람을 폈습니다. 이들의 분류는 1년이나 들키지 않고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헤더는 마침내 이 불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그녀는 짐을 다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조씨는 헤더가 떠나고 나서야 헤더가 자신의 사랑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시피로 돌아가서 헤더를 잡으며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헤더는 전처럼 이번에도 그를 받아주고 이들은 미시시피에서 5개월간 지내게 돼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5개월 후 다시 플로리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놀랄 것도 없이 조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플로리다로 돌아오자마자 조씨는 술이랑 마약을 하며 헤더랑 매일같이 싸우고 이들은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씨는 아멜리아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헤더가 다시 조씨를 찾으며 조씨는 항상 끝에는 헤더를 택했기 때문에 조씨는 헤더랑 만났다가 아멜리아랑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어느 한순간에는 이 셋이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기로 의논을 해서 셋이서 공개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100% 밝혀진 건 아니었지만 루머에 의하면 아멜리아랑 헤더가 둘이 사귀었다는 썰도 있었어. 이렇게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6월이 되었어. 헤더와 조씨는 26살이었고 아멜리아는 23살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저분한 관계는 2년이나 지속되고 있었고 2년이 지난 현재 헤더는 이 모든 것에 지긋지긋함을 느끼고 조씨랑 완전히 결별을 하고 벤이라는 남성이랑 교제를 시작하게 돼요. 헤더는 벤의 아이들을 베이비시팅을 해주다가 벤을 처음 만나게 됐죠. 벤은 헤더에게 폭력을 전혀 휘두르지 않았고 헤더를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줬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기본 대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벤에게 푹 빠져버렸어. 벤의 아이들은 헤더의 아이들이랑 나이도 비슷했고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려 놀았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했고 헤더는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 하지만 조씨는 헤더가 자신을 잊고 다른 남자랑 행복한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과 헤더에게 굉장한 집착을 보이며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고 헤어지지 않으면 둘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 총을 들고 찾아간 적도 있었고요. 자신은 당시 아멜리아랑 사귀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그의 바락에도 불구하고 헤더와 벤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11월 벤과 헤더가 교제를 시작한 지는 5개월쯤이 지났어. 조씨 또한 아멜리아랑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조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임신 4개월 차였어. 그리고 조씨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된 아멜리아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은 빠르게 헤더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더는 자신은 3번이나 조씨의 아이를 가졌었는데도 자신에게는 청혼을 하지 않았으면서 아멜리아에게는 이렇게 빠르게 청혼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고 마음 아파하는 자신을 보고 자신이 조씨를 다 잊은 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헤더는 이 계기로 인해서 벤에게 결별을 고하고 조씨에게 연락을 해서 조씨를 못 잊었다며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게 되어 조씨는 늘 그렇듯 아멜리아보다 헤더를 우선으로 골랐습니다. 방금 아멜리아에게 청혼을 했음에도 조씨는 바로 헤더에게 달려갔고 아멜리아에게는 결별을 고하며 심지어는 쪼잔하게 약혼 반지까지 다시 돌려달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반지를 받은 후에 그 같은 반지로 헤더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이들은 한 달 후에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작게 혼인서약을 했어.
그리고 서약을 마친 10분 후 조씨는 아멜리아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했대요. 이들의 결혼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신혼이지 이들은 함께한 지 수년이 지났었고 이미 같이 살았고 아이까지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전처럼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했어. 결혼한 지 10일 만에 조씨는 샷건을 꺼내서 헤더에게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헤더는 조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씨는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어. 그리고 조씨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헤더는 약혼 반지를 전당포에 넘겨버리고는 새로운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누구였을까요? 새로운 남자친구의 정체는 바로 아멜리아의 전 남자친구이자 아멜리아의 아이 아빠 중 하나인 제이미 에컴이었습니다. 조씨의 절친이기도 했죠. 이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관계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조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멜리아는 그를 매일같이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조씨는 이 모든 게 헤더 잘못이고 헤더가 다 계획을 해서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후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샷건으로 협박당할 것을 계획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놀랍지도 않게 감옥에 자주 방문을 하며 아멜리아와 조씨는 다시 사귀기 시작했어. 그리고 헤더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조씨의 옆에서 아멜리아는 살살 그를 더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조씨만을 원했기 때문에 헤더를 더 싫어하게 만들어서 조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조씨를 찾아가서 헤더는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되고 좋은 여성이 아니라고 하며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이랑 함께하자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자신이랑 함께하기 위해서는 헤더가 조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야 했죠. 사실 놀랍게도 이때까지도 아멜리아와 헤더의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아멜리아는 종종 헤더의 아이들을 베이비시팅을 해주곤 했었는데요. 아멜리아는 헤더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도 아멜리아는 헤더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제이미랑 사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되고 자신은 헤더의 전 남편이랑 사귀고 있음에도 남이 자신의 것을 건드리는 건 용납하지 못하겠던지 이성을 잃고 맙니다. 아멜리아는 그 즉시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어서 헤더의 목에 대고는 소송을 당장 취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집 밖으로 나가게 되죠. 아멜리아는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멜리아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헤더의 집에 찾아가서 그녀를 죽여주면 $500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 심지어는 헤더의 남자친구인 제이미한테까지 찾아가서 헤더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죠. 다행히도 아멜리아의 지인들은 헤더에게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고 이 소문은 흘러 헤더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헤더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일단 아멜리아의 뜻대로 해주고자 조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고작 한 달이라는 시간만을 보내고 2009년 2월 6일 조씨는 석방이 되었어. 석방이 되자마자 조씨는 아이들을 보러 헤더의 집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헤더랑 같이 있는 제이미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그들이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제이미는 조씨가 없는 동안 조씨의 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죠. 조씨는 늘 그렇듯 이번에도 제이미랑 헤더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자기가 양육권까지 앗아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더는 너무 열이 받았어. 그래서 그녀는 조씨에게 한마디를 하게 되죠. 당신 태도 좀 고쳐. 이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이걸 듣고 자격지심이었던 건지 뭔지 헤더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시시피로 떠나버리고 다시는 아이들을 못 보게 할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아멜리아가 딱 달라붙어 그를 부추기면서 헤더를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조씨가 석방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더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2월 15일 헤더는 이때도 서빙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헤더는 말도 없이 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헤더답지 않았습니다. 헤더는 일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날 아침에 헤더가 사라지기 전에 남자친구였던 제이미는 헤더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헤더는 미친 듯이 울고 있었고 제이미가 왜 그러냐고 묻자 조씨가 아침에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이들의 물건을 가지러 갈 것이라고, 아이들을 뺏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헤더는 조 씨랑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말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죠. 제이미는 이런 막장 스토리에 이미 다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이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헤더도 없고 아이들도 없었죠. 헤더의 물건들도 없었기 때문에 헤더가 짐을 다 싸서 아이들이 데리고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제이미는 헤더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 씨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조 씨는 제이미의 전화를 받고는 헤더가 자신이랑 재회를 했고 제이미랑 통화를 하기 싫어하니 이만 끊어달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것 또한 굉장히 자주 있던 일이었으니까 제이미는 이걸 의심하지 않고 바로 믿었고 전화를 순순히 끊었어요. 그렇게 10일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헤더가 아이들을 자신한테 버리고는 미시시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헤더답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헤더가 조 씨를 믿지 않아서 아이들 곁에 단둘이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이 소식은 돌고 돌아 미시시피에 있는 헤더의 가족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가족들은 헤더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고 불안한 마음에 바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헤더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경찰들이 제일 먼저 대화를 시도한 건 당연히 조 씨였어요. 조 씨는 지인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헤더가 아이들을 두고 떠나버렸다고 주장을 했죠. 심지어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내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더의 가족들은 헤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경찰은 우선 조 씨가 헤더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없었고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더가 실종되고 한 달 후인 3월 18일 헤더의 신용카드가 한 ATM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되었고 곧바로 CCTV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헤더가 아닌 조 씨였고 경찰은 조 씨를 즉시 취조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취조를 하던 중에 아멜리아 또한 이 일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멜리아 또한 취조를 하게 되죠. 이들이 취조를 받게 된 곳은 예전에 제가 다뤘던 사건인 고등학생들의 싸움에서 벌어진 세스 잭슨 가해자들이 취조당했던 같은 경찰서였습니다. 아멜리아는 처음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친근하게 굴며 자신이랑 헤더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이렇게 실종되어서 자신도 마음이 아프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아는 것을 다 말해주고 싶지만 자신도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아멜리아가 헤더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을 했던 것과 헤더를 죽여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다녔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 아멜리아는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 보였어. 이때 아멜리아랑 조 씨는 같은 시각에 각각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고 있었고 경찰들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조 씨에게는 아멜리아가 사실을 토로하고 있고 모두 조 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을 했어. 그리고 반대로 아멜리아한테는 조 씨가 아멜리아 탓을 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아멜리아가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겁을 주기 시작했죠. 아멜리아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랑은 다르게 조 씨는 서서히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어. 2월 15일 헤더가 실종되던 날 조 씨는 그동안 아멜리아가 자신한테 헤더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멜리아랑 짜고 헤더를 없앨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헤더를 아멜리아의 집으로 오라고 돈으로 꼬셨다고 했죠. 헤더의 가족은 이걸 듣고 헤더가 바보도 아니고 조 씨를 평소에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돈을 받겠다고 그들의 소굴로 들어갈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떻게 했든 그들은 헤더를 꼬셔서 아멜리아의 집으로 오게 했고 그곳에서 조 씨와 헤더는 말다툼을 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신없이 싸우는 사이 아멜리아는 숨어있다가 후레쉬라이트를 들고 나와서 그걸로 헤더의 머리를 내려쳤고 헤더가 넘어지자 조 씨는 그녀를 끌어서 의자에 묶고 입에는 테이프를 붙여놓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헤더의 잘못이라고 또 헤더 탓을 하며 서류를 꺼내서 양육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시켰죠. 헤더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꿋꿋하게 버텼대요.
하지만 조씨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고 어차피 아이들도 못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 끝끝내 헤더는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아이들이 독차지하려는 목표를 이루었으니 헤더를 놓아주면 좋았겠지만 아멜리아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씨에게 계속해서 헤더를 없애야 된다고 속삭였죠. 그리고 조씨는 결국 이거에 동의를 해서 이 둘은 처음에 헤더의 목을 부러뜨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다음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질식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던 데다가 아멜리아는 그녀의 코를 손으로 잡아 그녀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숨을 못 쉬게 코를 막아놓게 돼요. 결국 안타깝게 헤더는 사망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들은 헤더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오밤중에 뒷마당에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증언이 있었음에도 경찰들은 아멜리아를 잡을 증거가 없었어요. 그들이 확보한 건 조씨의 주장뿐이었으니까요. 아멜리아는 확실히 조씨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쉽게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 조씨의 여동생인 미셸이 찾아와서 자신이 아멜리아의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하게 돼요. 자신의 오빠가 하지도 않은 짓으로 혼자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미셸은 도청장치를 끼고 아멜리아를 만나러 가서 아멜리아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아멜리아의 감정에 공감을 한 척하며 그녀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처음에 미셸에게 지금 도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결국 미셸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어. 그녀가 말한 것은 조씨의 주장이랑 100%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즉시 체포가 되어서 감옥으로 향해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교도소 안에서 아멜리아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바로 입양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헤더의 두 아이, 아멜리아의 세 아이들은 모두 다 위탁가정에 보내졌습니다. 18개월 후인 2010년 그들의 재판이 열렸어요. 아멜리아의 재판에서 아멜리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은 조씨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미셸이 도청해놓은 녹음 파일을 털었기 때문에 아멜리아의 주장이 거짓말인 것이 모두의 앞에서 밝혀졌어요. 그렇게 그녀는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24살로 당시 존재하는 사형수 중에서 미국 최연소 사형수였어요. 조씨의 재판은 1년 후인 2011년에 열렸습니다. 조씨 또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그렇게 1급 살인죄를 받았고 이번의 배심원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어. 둘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멜리아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